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시간 역전의 용사들이 돌아왔습니다. 또 말이 갑자기 꼬였네요. 네, 자, 많은 분들 오늘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파가 무섭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일기예보가 어떤 곳에서는 주말이면 좀 풀릴 거다 이런 얘기하는 쪽이 있고 아니 안 풀린데 계속 춥대 이런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다 있나. 일기예보도 이렇게 서로 지금 2026년 일기예보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조금 헷갈려도 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만 남을 믿지 말고 우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상황에서라면 당연히 스스로 조심하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감기 안 걸리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김종욱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네, 김종욱 탄탄TV 잘 되고 있겠죠? 잘 안 됩니다. 네, 요즘 잘 나가는 기자님입니다. 스픽스 정치 에디터이자 기자 이경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못 나갑니다. 왜 그러는 거야, 둘 다 지금? 여기 다 안 좋아. 좋게 얘기하려 그러면 다안 좋아. 뭐다 안 좋다 그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감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말 잘 나가는 김대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긴 진짜 잘 나갑니다. 아니, 이제, 네, 진짜 이제 잘 나가는 아장아장 것 걷고 같아요. 있습니다. 네, 우리끼리 아주 웃긴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지냈습니까? 오늘 금요일인데요. 네, 불타는 금요일. 좋은 얘기도 있고 안 좋은 얘기도 있는데 제일 좋은 소식은 이거죠. 7월 17일 대원들이 다시 경축일이 되어서 쉬는군요. 그날 날. 이번 7월 달에는 3일 연장으로 쉬게 돼 있더라고요. 오. 와, 너무 기쁩니다. 네. 스페이스는 방송을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잘 안 합니다. 자, 7월 17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 토, 일 같이 3일을 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스펙스 대표님 그때까지 형편이 나아지면 또 우리가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김대호 기자는 요즘에 너무 오랜만에 봤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지금 열심히 취재 다니고 있습니다. 좀 아팠던 거 아닌가요? 아, 네. 지난번에 그 구형 때, 윤석열 구형 때 밖에 한 6시간 그 법원 앞에 있었더니 아이고. 추운데. 네. 윤석열 구형이 아니라 선거 때? 아니면 구형 때? 구형 때, 구형 와, 때. 그럼 옛날이잖아요, 엄청나게. 네, 근데 이제 그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이제 밖에서 다녔더니 몸에 이제 몸살이 났어가지고 아, 네. 세상에. 그러니까 아무리 젊더라도요 밤새서 일하면 안 돼요. 몸이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 이제 4.5일제로 갈 거다. 4.5일제로 가면 여러분이 제일 걱정했던 급여를 삭감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급여는 삭감하지 않고 4.5일제 안착될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보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 입장이었거든요. 우리들하고는 해당 사항이 좀 없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국민의 건강이 결국에는 휴식과 직결된다는 거를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스스로도 좀 건강을 잘 챙겨야 될 것 근데 같아요. 거기에 딱 하나의 고리가 있더라고요. 뭐요? 노동 시간을 줄이는 건 맞는데 노동 생산성을 높이지 않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 휴머노이드의 시대가 오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으면 노동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서 노동 시간만 줄이게 되면 경제 성장률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서 자, 대통령 말대로 어차피 올 거라면 빨리 그걸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게 제일 기억에 뭐요? 남습니다. 우리가 일하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노예 변호사님이 그 더 로직 네. 거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관통해서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네, KBS ETV에서 하고 있는 더 로직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인규 변호사도 나오고 있고요. 네, 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3번 정도 더 남았는데요. 좀 열심히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서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죠. 반론 사이퍼. 4.5일제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였는데 저는 찬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시면 의견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가벼운 토크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요.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 창업시대 전략회의가 있었는데요. 와, 이게 10억 정도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만 되면. 와, 이 영상이 지금 있나요? 네, 한번 보죠. 아마 대통령님도 아실 만한 건물 이야기로 제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회사가 분당 야탐역에 있는데요. 맞은편에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에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아마 분당에서 제일 큰 건물일 거예요. 퐁퐁 라이트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회의를 부드럽게 하면서 국가 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나눴던 얘기인데요. 사실 뭐 우리의 창업 얘기하고는 조금 지금 나온 영상하고는 안 맞습니다만은 이제 청년 창업을 좀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기조인 것 같아요. 우리 그 김대호 기자도 어떻습니까? 이 딱 그 타임인 것 같은데.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네.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정부 전략으로 항상 대선 후보 때부터 내세웠던 게 먹사니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오늘날의 많은 제 주변이나 청년 친구들을 봤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대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급여, 임금, 그리고 복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사실상 오늘날 쉬었음이라고 부르죠. 쉬었음의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지금 기술 다변화 시대 AI에 맞춰서 한번 시도해 보는 데 있어서 이 친구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끔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서 그러한 부분을 또 방향을 해결해 나가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러한 시도를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네, 우리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젊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넘어져 봐야 어떻게 넘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건데, 한번 넘어졌는데 야 너 넘어졌으니까 이제 가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냥 다 자빠지는 삶밖에 안 되는 거고요. 제가 그 연구자였었으니까 한국연구자단에서 연구 돈을 기금을 주잖아요. 그럼 탑다운이에요. 위에서 주제를 정해요. 그래서 줘요. 그다음에 1년 단위로 컷을 시켜요. 양적 평가를 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거기에 맞춰서 작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구 논문만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연구가 나름대로 연구자가 창의성 있게 무엇인가 깊은 연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찍어내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최근에 지금 코스닥 3000 시대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의 진입을 빠르게 하고 퇴출도 빨리 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고 하면 예를 들면 정부가 이렇게 창업자금들을 줘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희도하게 하고 그 희도 과정에서 소위 대단히 놀라운 어떤 제품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그래서 좀 그런 사회로 가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스타트다. 제가 볼 때는 이 길 가는데 엄청나게 비판도 많고 논쟁도 많겠습니다만 어차피 비가 올 거면 비 맞고 가야죠. 뭐 방법이 없죠. 그거. 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대였나요? 그 벤처 창업 붐이 붐 불었죠. 엄청나게 불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사실은 되게 호황기였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창업 인재 5,000명을 선발하겠다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오디션 방식으로 최종 우승자를 선발해서 상금 10억 원을 주고 탈락자들에게는 재도전 기회도 준다는 것인데요. 대통령은 고용보다는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 창업인과 창업 전문가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고요.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에 창업을 돌파구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핵심이 이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은 전과가 아니다. 이 실패를 경험과 자산으로 여기는 사회를 만들자. 실패 없는 인생이 오히려 위험한 것이다. 청년들이 과감히 도전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실패하더라도 툭툭 털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이다. 실패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건 국가가 너무 개입하지 말고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다. 다만 최대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악용하는 소수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제재해서 연구계에서 퇴출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경 기자님 보시기에도 혹시 창업 같은 거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창업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지금 국가 이제 창업 시대 전략회의 이런 걸 한다고 제가 막 이거를 막 링크를 보냅니다. 주변에 저의 또래나 저희 후배 세대에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창업을 꿈꾸는 친구들이 아직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 단위에서 논의만 하고 우리한테 현실적으로는 아직 피부에 와닿는 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이재명의 그 검찰은 다르다 이런 말에서 아주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법무부 장관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그랬죠.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너희들이 창업의 시대는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뭐 오디션이라든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은 창업할 꿈꾸는 많은 아직 거기 청년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나름 그 중년도 다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정말로 현실적인 꿈을 꿀 수 있는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들의 말을 좀 옮겨서 아직은 우리는 피부에 와닿진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이었습니다. 어쨌든 자유롭게 창업하고 또 자유롭게 한번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면 좋겠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자꾸 도전해야지 나라가 젊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뭐 그냥 월급쟁이 하려고 태어나서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슬픈 부분이 있어요. 우리들이 계속 남에게 이렇게 목줄을 잡혀가지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좀 되기 때문에 조금 용기를 한번 내보는 것은 어떤가 좀 생각이 듭니다. 맞아, 창업이 저희가 못하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주식하고 다 코인이었거든요. 네. 다시 이제 창업으로 변화가 되면은 좀 역동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가장 많이 관심 있었던 부분이 딱 그 부분인데 이제 주식 코인을 이제 3명 중에 2명이 주식을 하고 3명 중에 1명이 코인을 해요. 청년층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그래서 비투할 때도 되게 젊은 층에 대한 이런 날선 비판도 많았지 않습니까? 소득을 증대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젊은 층들에게도 그리고 이제 노년층에게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의 출구를 열어주는 것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야 청년들만 챙기면 어떡해. 우리들은 가만히 왜 안 챙겨 이렇게 서운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아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하나씩 결국엔 다 다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창업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미래 세대는 세 개로 나눠질 거라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AI 시대에 고급 인력으로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쉬는 사람들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이 마이크로 워크 또는 고스트 워크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진짜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 단타식으로 예를 들면 일만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시대는 완벽한 K 양극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사회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 자체가 그냥 있는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창업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부두를 창출해낼 수 있는 아주 순환적인 방법의 경제를 만들어내야지만 아마도 미래 사회에서 K 양극화를 건강한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아마 이것이 새로운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K 데모크라시를 만들었던 것처럼 저는 AI 시대에 새로운 어떤 K 성장이라고 하는 양극화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의 성장 모델을 갖다가 한국이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이 두 가지를 K 컬처, K 데모크라시, 뭐 K AI 뭐 이런 식의 형태의 좀 모델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네, 비싼 휴지통님께서 저도 창업하고 싶기는 한데요. 창업해서 잘 나가면 대기업한테 또 털릴까봐 엄두가 안 납니다. 일단 성공하시고 잘 나가면 털릴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잘 나가게 한번 하신다면. 대기업이 너무 하이에나예요. 너무 하이에나예요. 하이에나. 네, 성종성님께서도요. 스픽스 응원합니다. 창업 스타트업 다 좋은 얘기죠. 그러나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대한민국은 패자부활전이 없더라고요. 신용불량 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선후배 친구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이게 또 창업했을 때 부작용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말씀이 맞긴 합니다만 그래도 요즘 성종성님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엄청나게 이 슈퍼챗 잘 많이 보내주세요. 진보 방송할 때마다. 그리고 되게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아주 부럽고 고마워요. 진공한 좌파십니다. 어쨌든 일단은 뭐 우리 같이 약간 이제 나이 들고 사실 사회에서 많이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은 점점 용기가 없어지는 건 확실하더라고요. 저 옛날에는 뭐든지 그냥 갖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를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내가 요즘 생각하니까 내가 미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점점 이렇게 재고 계산하는 게 많아지는데 그래도 젊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고 좀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조금 해봤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픽스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매우 솔직하고 또 용기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또 대한민국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요, 2011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지금이 2026년이니까 거의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 당시에 박병대 전 대법관하고 고영한 전 대법관이 있었는데요. 이분들하고 함께 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휘확인 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을 했다는 혐의로 47개의 혐의를 검찰로부터 의심받으면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법부가 하고 싶어 했던 상고법원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등이 실질적으로 재판에 개입을 했었다, 이제 이런 얘기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고요.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그리고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 요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세 분에 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역시 재판을 판사들이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모두 씁쓸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 14-1부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의 재판부에서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역시 무죄를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왜 이걸 일부 유죄를 선고했느냐면요. 한정위원 취지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결정 사건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 등 일부 사안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이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박병대 전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이 이 사건 재판에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당시 위헌 제청 결정이 났던 사건 재판에 대해서 담당 재판장에게 직권 취소 및 재결정 의견을 전달하고 검색 제외 요청 공문을 작성 발송하도록 지시했다. 또 통합진보당의 행정소송 관련해서도 이미 1심 판결에 관한 문건을 보고받고 실제 그 문건에 항소심 재판부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재판부에 설명 자료를 전달하도록 내용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 있었었는데요. 재판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없이는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들이 부정한 의도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법부의 위상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범행으로 재판 독립이 훼손됐고 국민들로 하여금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도록 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이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할 수 있었던 부분, 또 이들이 가지고 있던 사법부 내에서의 역할, 국민들이 가졌던 신뢰를 파괴한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렇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욱? 저는 변호사님?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1심 같은 경우는 뭐 법원행정소 차장, 그다음에 예를 들어 하위직, 하위직은 아니죠. 오래 높은 사람입니다만 여기에다만 1심에서 유죄를 줬었었는데 다 집행유예입니다만 가장 핵심이었던 양승태, 그다음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이 두 사람에 대해서 2심에서 무죄를 뒤엎고 유죄를 결정했다는 건 되게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전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 그 후배였던 판사가 당신 직권남용했어라고 판결을 1심이 무죄였는데 2심으로 바꾼다고 하는 건 좀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유죄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유죄로 결정을 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47개를 기소했는데 뭐 좀 기분 나쁘게도 이게 윤석열 서울지검에서 기소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2개만 이랬을까? 2개는 증거가 나온 것 같고, 왜냐하면 이 당시 우리 사법농단이라 그래서 입법부나 행정부에게는 로비를 했고 내부는 사찰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2탄이
의원이 판사였을 때 이것 때문에 때려치고 나온 상황이 맞아요. 있었고 네. 거기다가 또 청와대 박근혜 청와대랑 재판 거래를 했다는 내용까지 나온 이런 네. 사법부였었고 이 사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로비를 했을 건데 야, 이 두 개만 그랬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쉽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사법부라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법부 내부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부분들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런 판결이 기분이 좋지만 김건희 판결을 보면서 야, 이 뭐야? 어떤 게 진짜 사법부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김건희를 판결했던 판사와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법부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재판 과정 자체도 하나의 중요한 징검다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직 시절에는 사실 대법원의 대법관을 증언해야 되는데 대법관 증언은 안 하고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차라리 상고법원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이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에 법원 하나를 더 만들어서 대법관들의 위신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이 재판 부담은 좀 덜어주자 뭐 이런 취지로 사실은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걸 도입하려는 의지가 되게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 얘기가 잘 되기를 되게 원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당시의 핵심 쟁점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를 되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왜 내 걸 네가 판단해? 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뭐 이렇게 최종적인 이 법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불편한 심경을 많이 드러냈었는데 그 당시에 2015년이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민사 11부 염기창 부장판사, 이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잘 아는 분인데 이 염기창 부장판사가 사학연금법에 대해서 법원의 해석이 좀 위헌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달라고 하는 이 위헌 제청 심판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거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도록 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들의 위신이 깎여. 이제 이런 의미로 이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한 것에 대해서 실제 그런 식으로 법 해석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 할 일이죠. 헌재가 할 일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걸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그런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당시의 대법원 법원행정처 박병대 처장이 대책회의를 열었고요. 그 이후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당시 그 부장판사였던 염기창 부장판사에게 전화해서 헌재 심판 청구를 취소할 것과 청구 기록이 전산상 검색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사실 염기창 부장은 연수원 수료한 판사 중에 4대 천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외모도 출중하시고 좀 약간 재미도 있으시고 뭐 그런 분이었는데 전 사실 이분이 이거를 이 한정위원 관련해서 헌재 이런 거를 신청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그분도 되게 약간 좀 윗분들한테 잘 보이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했게 되면 난 좀 놀랐거든요. 근데 역시 그분에게 이 대법원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가 가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 청구를 취소해버렸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이번에 재판부가 그런 식으로 정당한 재판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죄의 그런 또 이 결정을 내린 것이고 판결 내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통진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이거 역시 그 법원 행정처의 판단이 담긴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면서 이거 보고 판단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있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네, 이거 직권남용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준 건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 통진당 해산 이후에 의원직을 상실했던 통진당 의원들 우리 이거 잘못된 거다 의원직 돌려달라고 하는 그 취지로 행정소송 낸 거였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민걸 전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그 항소심의 재판장 행정소송의 재판장이었죠.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각하하지 말고 본안 판단을 하면서 얘네들 전부 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해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재판에 관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민걸 전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관계 많이 좀 얘기도 하고 술도 같이 먹고 그랬었었는데 다 이제 같은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긴 했었습니다. 이 재판 결과에서 중요한 건 직권남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권한이 없는데 무슨 직권남용이냐 그래서 이제 무죄가 나왔던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축구협회장이 정말 경기장이 난입을 해서 골을 취소를 시킵니다.
근데 축구 협회장은 이거는 그 심판이 아니다. 골 취소가 실제로 됐지만 심판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야 그거는 직권남용이 아니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재판에서는 이건 직권남용이 맞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법부 내에 사법부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 옳고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지금 현재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직권남용했을 때 김건희가 떠올랐습니다. 김건희가 V0라고 했는데 김건희는 그런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게 상당히 그쪽 김건희 쪽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판 결과를 보면은 김건희 씨의 앞으로 재판도 권한이 없지만 직권남용으로 나올 것들이 상당히 많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기쁜 마음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되게 이번 사건 보고 뭐 집행유예가 뭐 중요해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전직 대법원장에 대해서 판사들이 당신이 한 거 직권남용이에요, 재판 개입이에요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처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7년이나 이 재판이 끌었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건데 서울 고등법원에서 용감하게 그 당시에 대법관들, 대법원장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판단을 내려준 겁니다. 전 이게 매우 중요한 사법부 신뢰를 위해서 지금 판사들이 매우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인성 부장판사의 판결을 보고 우리가 사실은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또 이승관 부장의 판결을 보고 사법부 괜찮아지나 이렇게 또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우인성 부장 때문에 역시 너네들은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가 또 이렇게 용감하게 또 판결 나는 걸 보고 또 믿어야 되나? 헷갈리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대법원장도 이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구나. 이제 이런 희대의 판결이 처음 헌정사상 나왔기 때문에 떨고 있는 분이 한 분 또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우인성 재판부 이야기 나와서 제가 그 재판을 제일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지금 보면은 통일교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일부만 유죄고 전부 다 무죄 처리를 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재판을 계속 제가 지켜보면서 이거 유죄를 준 게 더 이상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일부러 유죄를 줬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원래는 전체를 무죄로 주려고 저는 했다고 봅니다. 재판부가. 그래요? 근데 왜 통일교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만 유죄를 줬는가? 이게 사실은 통일교가 윤석열을 지지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후에 국민의힘 각 17개 시도당에다가 돈을 뿌립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이 당선이 돼요. 그 다음에 권성동이 안내를 해서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과 윤석열이 1시간 독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당선이 됐고 도와줬는데 우리는 뭘 해주면 되냐. 근데 당시에 통일교 상황이 일본에서 해산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와중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일본에서 해산당한 것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이때 이야기가 나왔던 게 그러면 유엔 사무국을 설치해 줄 테니 너네들이 운영을 해라. 그러면 통일교가 어느덧 유엔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캄보디아 우정다리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그 돈은 뒤로 ODA로 하는 방법, 이러한 부분까지 사실은 대선을 도와준 대가로서 진행이 되다가 네. 그런데 이제 중간에 통일교에서 행사를 하는데 축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당시 이주 교육부 장관이었죠. 그래서 축사를 부탁하려고 하는데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잘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갔던 게 조규용 복지부 장관입니다. 근데 영상 축사로 대신했어요. 이때마다 사실상 추가적으로 그냥 짬짬이로 준 거예요. 샤넬백과 목걸이 이런 것들은. 맞아요. 크게 보면 처음부터 계속 같은 하나의 그렇죠. 범죄 혐의 의도를 가지고 사실 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전에 유엔 사무국 너네 통일교가 운영하게 해줄게.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으로 ODA로 해줄게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연결선상인데 이 그라프와 목걸이와 샤넬백을 그냥 욕심이 많으셨네요라고 잘라준 거라고 본 겁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던 국민의힘 현역 의원 이름들 나오고 당시 국무위원들 이름 나오잖아요. 이게 다 재수사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심각한 사안인데 그냥 자범선으로 끝내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를 봐야 하고 두 번째로는 특검이 좀 잘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제가 보면서 특검이겠지만 더 중요한 건 재판부의 원래 성향입니다.
그 재판에 가면 무슨 녹취가 나오냐? 어머, 제가 비밀리에 어머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야 되는데,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어떡하죠? 어머님은 한 학자를 그렇죠. 말하는 거죠. 네. 김건희의 육성이 시도 때도 없이 울려 퍼져요. 아, 전에 왜 그런 기사 보셨잖아요. 김건희가 재판 중에 푹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려고 싶어 한다. 자기의 육성이 나올 때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제가 다른 사람 시켜서 10억 차입금 시켰어요. 그러한 육성이 재판 내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김건희 재판도 중계가 됐어야 됐다. 특검 측에서는 계속 중계를 요청해 왔어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개인정보들 때문에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김건희 육성과 이런 중진들 이상의 의원들의 이름이 모두 중계돼서 나갔더라면 오늘날 우인성 재판부는 그러한 선고를 내릴 수 있었을까? 그래서 1심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나지만 2심에서는 더 중요한 거는 이 자체가 전체 공개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렇게 정말 정리하고 중요합니다.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네. 2심을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내란이 아니라서 네. 김건희 재판은 국정농단이니까요. 내란이 아니라서 중계를 안 할 가능성이 이제 많은데 지금 김대호 기자 말에 의하면 내가 재판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내가 정확히 재판 내용을 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특검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특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고도 눈을 감아버린 재판부가 나는 문제인 것 같다. 여기서 하이라이트 정점을 하나 찍어드리죠. 네. 재판부가 깜짝 놀라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건진법사가 밑에 처남을 통해서 심부름들 많이 시켰잖아요. 그랬죠. 근데 대통령실 인사 프로필 8명을 여기서 정리해서 유경옥 행정관한테 보냅니다. 네. 김건희 최측근한테. 그러면은 청와대에 대한 인사를 건진법사, 처남, 유경옥 행정관, 김건희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한 논란이에요. 이거 엄청난 국정농단급인데 그죠 농단이죠. 그래서 재판부가 당시에 깜짝 놀라서 물어봐요. 진짜 본인이 보낸 게 맞습니까? 네. 라고 증인한테 물어봐요. 근데 증인이 네,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우인성 재판부에 물어보고 싶은 게 그때 그럼 재판부는 그걸 왜 물어봤습니까? 그리고 당사자인 증인이 맞다고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싹 빼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 자체가 중계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왜 그러면 재판부는 그렇게 김건희를 봐주는 거예요? 일단 이거 빼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내란 재판도 마찬가지인데 김대호 기자를 비롯한 이분 뉴스가 그걸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얘기를 하니까 했어요, 사실은. 뭐 저딴 게 다 있어 이런 걸 알면서 사람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정당에도 민주당에도 들어가고 그러면서부터 공개가 되는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런 내용들을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들었다면 우판사가 저렇게 판결을 내면 저 뭐야 저 인간 저거. 지가 다 들어놓고 그거 갖다 예를 들면 무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제 생각에는 앞에 두 개가 크잖아요. 실제로는 범죄 혐의로는. 도이치모터스하고 명태균 개입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개를 무죄로 만들어줄 작정을 하고 세 번째 알선수재 제일 약한 것 중에서 그것도 다 주기 싫으니까 끊었잖아요. 싹 썰어서 이거 하나는 샤넬백 무죄야. 등등이 하나는 무죄, 하나는 왜냐 유죄. 그때는 청탁 내용이 없었잖아. 두 번째는 있어. 세 번째는 있어. 이 두 가지만 싹 싸서 야 요거 내가 집행유예 주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집행유예는 아니고 이 1년 6개월 2년 1년 8개월 저렇게 해서 이거 쌈 짜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니까 앞에 두 개를 무죄로 주는 것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 걸 했는데 이렇게 하는 판단을 판사 개인이 했을까? 전 그런 거죠. 아니 판사 개인이 이렇게까지 머리를 써서 굳이 이 대단한 머리를 써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전 이건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성을 가지고 이미 재판을 진행해 왔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재판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이게 문제가 없네 무죄네 했다라기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내용을 다 들었다고 한다면 이미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것이 본인이 정했는지 아니면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의 조희대 라인이 그랬는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라인으로 가면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고는 저는 이 판결문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동의도 안 되고 그 의도성을 개인이 했다고 판단하기에도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간이 더 가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뭔가 분명히 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나온 얘기가 우인성 부장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외삼촌과 조카 사이래 이런 얘기가 하나 유언비어를 더두고 아니야 알고 봤더니 손아래 처남 뭐 손이 처남이가 처남이었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처남이라고? 아니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인은 박 씨인데 어떻게 우 씨가 되냐 이러면서 서로 난리가 났어요. 그 제가 이제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유언비어다 이런 얘기는 나왔는데 그런 정도로 지금 이 재판이 정상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김대우 기자는 내가 재판 다녀봤더니 이 사람 원래 처음부터 세 개를 다 무죄 줄 생각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판단하기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왜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가 여러 번 확인을 증인한테 했어요. 근데 네.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제거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상한 무슨 뭐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만 일부 약간 이상한 한자 막 이런 거 써가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공직자의 아내로서 받지 말아야 하는데 받았다. 근데 네. 제가 봤을 땐 이거를 이미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려버리면 두 번 재판하기는 어려웠다고 생각하니까 깨끗하게 저는 정리해 주려고 일부러 이 부분은 유죄를 내렸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실제로는 명태균 여론조사도 58회예요. 네. 예약서가 없었다라고 보기에는 그러한 숫자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사실 잘 몰라요. 명태균이 뭔가 있었구나만 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김기현의 로저 비비의 그 백도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11월 달에는 김건희 씨가 직접 요청을 해요. 당대표 선거가 있다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국민의힘까지 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선을 잘라준 판결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사실 그 여론조사를 58번을 했는데 그리고 그걸 전부 다 엑셀로 다 정리해가지고 돈을 이제 당연히 그 여론조사 회사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청구를 해야죠. 당연히. 그 P&R에 얘기해서 들어가는 그 회사원과 관련된 비용 플러스 자기네 회사가 받아야 되는 수수료 이득 그걸 같이 계산해가지고 한 번 여론조사 할 때마다 400만 원 정도로 계산한 거는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정리한 것을 허위라고 그냥 엑셀 파일로 정리한 건 허위다라고 딱 한마디를 해버리니까 황당했고. 허위가 아니죠. 감이죠. 네, 또 하나. 감히 그걸 올리지 않았을 거라고 어떻게 네. 당선인 부인한테 그런 걸 어쨌든 허위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막 당선된 대통령 부인에게 갖다 줬을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또 그중에서 인정한 건 3번밖에 보고를 안 했다는 식으로 또 판단을 했어요. 그것도 매우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저는 판결문에 제가 입수해서 봤거든요. 보면서 마다마다 조금 이해가 안 갔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보기에 정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법조인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정말 국민의힘 당 사람들이나 보수적인 변호사들도 이거 이상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도대체가 왜 그랬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썰을 한번 얘기해. 썰이 있어요. 썰이 재밌어요. 썰 좋아요. 썰이 재밌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민주진영 측에 취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캠프 때 대통령이 됐던 그때 캠프 때 있었던 그러니까 법조인들, 그러니까 좀 경력이 좀 오래된 법조인들, 복수의 법조인들한테 아주 그냥 힘들게 물어물어 했더니 저한테 딱 한 곳이 나왔습니다. 김앤장을 유심히 봐라. 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김앤장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우인성 판사는 더 승진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승진할 수 있는 재판관이 아니다. 옷 벗고. 거기가 이제 옷을 벗으면 나중에 분명히 김앤장과 뭐가 있을 거다. 근데 왜 하필 김앤장이냐. 윤석열과 김앤장과의 관계는 매우 특수적인 관계이다. 윤석열이 검사 시절일 그때에도 아주 굵직굵직한 돈 되는 것은 김앤장한테 밀어줬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이 그냥 저렇게 썰입니다. 윤석열이 우리 와이프만 좀 살려줘 이랬을 거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했을 거다. 근데 그럼 우인성 판사가 그걸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냐? 어차피 그렇게 꼬셨을 거래요. 2심 가면 바뀌어. 1심에 눈 딱 감고 돈 벌고 그냥 딱 내리고 와. 그랬다는 썰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김앤장이 한번 유심히 사실은 보니까 이 우인성 부장의 이상한 판결들은 2심 가서 다 뒤집어졌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 이전 판결 말씀하시는 그 거죠? 이전 판결들. 왜냐면은 그 민주당의 송영길 당대표 그 선거 당시에 그 돈봉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다 무죄였죠. 그거 관련해가지고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다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렇죠. 2심 가서 다 뒤집어져가지고 네. 다 무죄가 돼버리고요. 또 실질적으로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판결도 또 상당히 좀 낮게 평가하면서 예를 들면 수능 만점자인 의대생이니까 뭐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맞아요. 사회 복귀해야 되니까 좀 봐주겠다라든가 이것도 다 사실은 2심 가서 강용석 혼외자도 네. 벌금 겨우 1,000만 원이다가 2심에서는 그거 실형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강용석 씨 같은 경우에도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게 네. 말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특히 뭐
어떤 거는 무죄를 말해버리고 유죄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약하게. 그러니까 소년원은 무죄를 그것도 내렸죠. 이재명이 소년원 출신이다라는 말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다고 말했는데 소년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 적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어서 이해가 안 가요.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한동훈 유시민 작과 관련해서 벌금형 이제 때린 재판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정치주 이념 성향적인 판결로 보인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과 약간 관련 있는 재판들은 전부 다 강하게 때려요. 그래요. 근데 국민의힘과 관련된 거는 다 약하게. 지금과 같은 상황을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이날에 사실 뭐가 있었냐면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에 대한 첫 공판이 이날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도 명태균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준석 씨도 사실은 명태균과 그렇죠. 관련해서 연결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김건희만 구제해 준 것 같지만 이 부분을 저는 다 잘라줄 수 있는 그러한 재판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심에 더 유심히 봐야 된다. 그 유시민 작가가 여기 지금 구독 유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유시민 작가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으로 500만 원 벌금 받았잖아요. 그것도 우인성 판사가 한 거예요. 이러시는데. 맞습니다. 그래놓고 자기 입으로 형무 등급 이렇게 예를 들면 그 등급이 없다, 형을 때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권력이 했는데 있거나 없거나. 하는 거 보면 거의 강약 약각이잖아요. 강자한테는 약하게 판결 내리고 약자한테는 강하게 판결 내리는 상황을 보면 전 이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엇인가 계속 있는 것 같다. 지금 이 얘기는 썰입니다만 네네. 오늘 아침에 또 하신 말씀 있잖아요. 저 전환길이 한 얘기. 제가 아침에 전환길이 한 얘기 얘기했죠.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그럼 예를 들면 유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로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뒤에 있다. 이건 썰입니다만 로펌이 뒤에 있으면서 로펌의 기득권들을 더 강고하게 할 수 있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게 윤석열 이런 라인들과 접촉을 통해서 솔루션을 제시하고 그 솔루션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걸 해주고 아니면 안 해주는 방식인데 그 솔루션 해결하려면 누구랑 결합이 돼야 되겠어요? 검사나 판사나 연결이 돼 있어서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내야지만 내가 얘기한 대로 그런 판결이 나오거나 기소가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좀 그렇다면 뭐 보수적인 법조계에 있는 분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니 그런 관행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전환길이 들었다는 얘기는 윤석열이 직접 입으로 얘기했다고 하니 윤석열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두 가지 진실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다 조합을 해보게 되면 야씨 뭐가 있겠는데?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아침에 말한 거는 바로 그거죠. 전환길 씨가 나 윤석열 자기는 이제 대통령이라고 부르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접견 가서 그때 이런 말을 들었어. 내가 그 당시에 말 못했는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줄게.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라인을 통해서 큰 법무법인 로펌에서 너 탄핵 안 시키게 안 당하게 할 테니 6개월만 하다가 내려와. 오래 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딜이 들어왔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님이 누굽니까? 그런 딜에 응할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님은 절대 그런 거 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파면당했습니다. 탄핵됐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김건희 라인, 김건희를 통해서 이게 들어왔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큰 로펌에서 그런 식의 딜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근데 그 말이 신빙성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 보인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좀 전에 우리 이경 기자님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사실은 그랬을 가능성도 좀 매우 높아 보이는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될 당시에 캠프에 있었던 변호사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 말을 사실은 좀 저도 많이 옛날에 들었는데 김건희만 살려줘 이 말을 여러 방에 하고 다녔어요. 윤석열 씨가. 그래서 김건희를 정말 살려준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저기 헌재가 판결이 내려질 때 얘기할 때 가장 주요하게 나왔던 게 거대한 로펌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들이 계속 썰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밝혀지는 건 아닙니다만 아 진짜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던 거대한 사법 기득권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현실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사법개혁은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뭐 한덕수, 이상민 이런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진행될 재판이 많은데 주요할 점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주로 쓰이는 게 계엄 당일날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 등 한정된 계엄 당일날을 가지고 영상 증거가 자료로 쓰이고 있어요. 그때 한덕수 측에서는 야 이거 우리 복사할 수 있게 해줘 다 라고 했을 때 잘라내서 이 판사 괜찮다 라고 처음 알렸던 게 이진관 판사. 이 자리에서 알려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또 다시 보니까 보이는 점들이 이거는 계엄 당일날 자료만 가지고 보면 안 되겠다. 계엄 전에 그리고 계엄 이후에 약 한 달간을 놓고
누가 자주 방문했고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이거를 더 넓은 범위에서 2차에는 다뤄야 한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부분 뭐 노상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통령실로 그리고 막 공간 이런 데로 들어왔냐, 국방부 공간으로. 그 김용현 비서관이 몰래 차에 태워서 등록한 게 없이 그냥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노상원뿐만 아니라 누구누구를 데려왔을까? 네. 그러한 부분들을 보려면은 그 CCTV나 이런 영상들의 기한을 좀 더 확보해서 전방위적으로 저는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플러스 있어요. 저도 무슨 얘기 들었었냐면 내란이 일어나기 전에 김용현 관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관저가 그쪽 한남동 쪽에 있는데 그 관저에 김건희가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뭐였습니까? 노상원과 김용현이 어디서 만났습니까? 김용현 관저에서 만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9월부터 11월 사이에 수십 차례 거기 들어다녔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김건희가 만약에 그 국방부 장관 공관을 간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니 대통령 부인이 국방부 장관 공관을 뭐하러 가겠어요? 전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와 관련된 내란의 연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12월 3일로 절대 읽어낼 수가 없다. 그러면 말씀하신 앞부터 뒤까지를 읽어냈을 때 전반적인 내란의 입체적인 그림들이 보여질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2특검은 진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환님께서 분당 저희 아파트 노인정 국민의힘 지지 어르신들도요 김건희 판결 보고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하셨는데 진짜 이 판결문은 좀 이심 가서 제대로 조금 판결이 좀 나고 정말로 백대현 부장은 양형은 낮게 해줬어도 논리는 정확하게 말해줬거든요. 논리라도 좀 정확하게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전 사실 오늘 아침에 이해찬 전 총리,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일찍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장동혁 대표랑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그리고 오세훈 시장 등등이 온다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섞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아침에 쏜새같이 갔다 왔는데요. 오늘 정말로 이 장동혁 대표가 조문을 하고 와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이틀에 2kg씩 빠요. 지금 병원에서 빨리 하는 거는 이제 한식 기간만큼 밥을 먹으면 안 돼요. 병원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지. 통원치료 하더라도 나오겠다고 고집을 부르거든요. 목부터. 네. 사실 제가 아침에 갔을 때는 이제 많은 분들 계시긴 했는데 김민석 총리가 보였었고 이제 저를 맞이해 주셨었고 정청래 당대표는 제가 못 뵀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그 지도부하고 있을 때는 정청래 당대표하고 이제 서로 같이 단식했었던 얘기도 나누면서 고인을 추모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진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했고 얼마나 훌륭한 민주주의와 관련된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뭐 이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저렇게 조문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참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도 조문을 왔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조문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준석 대표도 오세훈 시장과 같이 왔는데 오늘 오후에 왔다. 네, 왔는데 왜 이낙연 전 총리는 조문을 안 하는 것인지 왜 그러는 겁니까? 이낙연 전 총리는 조문할 계획이 없다. 대신 나는 근조화는 보냈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전에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대선 경선을 할 때 이해찬 전 총리가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좀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그게 좀 화가 났고 그 이후에 김문수 씨에 대해서 또 지지 선언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조금 너무 마음이 망가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그거고 실제 본인이 정말 동지로서 되게 같이 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같은 당에서 한솥밥 먹으면서 그랬으면 오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경 기자님 혹시? 근데 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그때 당시 이해찬 당대표께서 마치 이낙연 전
총리를 이렇게 지지하지 않은 것처럼 이재명 현 대통령을 그때 당시 후보로서 지지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때 제가 당 내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낙선했던 캠프였죠. 근데 그때 캠프 때부터 대변인 들어갔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뭐였냐면 이낙연이 되는 판이야, 이경아. 너 왜 거길 가야지 이재명을 선택하냐. 캠프 제가 초기 멤버였거든요. 그거 아니야라는 분위기였어요. 그 분위기는 지금 뭐냐면 당에 이제 당직자 선배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다수가 해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이해찬 당대표께서 중심을 갖고 어느 누구도 편들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설왕설래가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결과만 놓고 봐서 과거를 잠깐 왜곡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안 오는 것은 그분의 큰 정치를 하겠다라는 분이 그분의 마음은 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정치인들을 밖에서 봤을 때 엄청 큰 정치하고 마음도 엄청 넓고 이런 사람들이 다 아는지 알았는데 막상 국회에 가서 근거리에서 10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8, 9년을 가까이 매일매일 얼굴을 보니 생각보다 마음이 정말 좁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전 총리를 잘 가까이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이거 이렇게 그때 그 판 구도를 봤을 때 이분이 마음을 좀 더 넓게 쓰지 못하는 건 아닌가.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거나 일부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사실 2020년도 총선에서는 이해찬 대표하고 이낙연 상임 고문이 180석 압승을 함께 만들어낸 사이이기 때문에 매우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 전 총리 입장에서는 내가 대선감이다, 내가 대선 후보 1위다, 대통령감이다라는 1등이 계속해서 나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갑작스럽게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분위기가 바뀐 걸 이해를 좀 못하는 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당원들이 선택한 거였어요. 저희도 그렇죠. 갑자기 바뀌는 게 저희도 놀랬던 건데 당원들이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어쨌든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 경선 결과에도 불복하고 좀 못 받아들이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해찬 전 총리는 베트남 출장 중인 지난 2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가 이틀 만에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었는데 이해찬 전 총리 기관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지면서 내일 발인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연결식이 9시에 이루어질 것이고요. 장지는 세종으로 정해졌습니다. 내일 오전 6시 30분 발인 이후에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무실과 민주당사에서 노제를 지내기로 되어 있고요. 오전 9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연결식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오전 11시에 서초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마치면 세종시 전동면에 있는 이 전 총리 자택을 방문한 뒤에 오후 3시 30분부터 세종시 은하수 공원에서 안장식을 거행합니다. 이 부친과 모친의 묘소가 모두 은하수 공원에 있어서 평소에 은하수 공원으로 가고 싶다는 게 고인의 뜻이었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시기를 권유를 했었었는데 가족들이 우리 가족묘에 그냥 모시겠습니다라고 해서 은하수 공원에 모시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오늘 가고 싶은데 못 가신 분이 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국회를 한번 가시면은 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오늘 다 다녀보니까 준비 열심히 다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오늘 의원실 전체를 도는데 거의 대부분 여기 조문 현장에서 이렇게 교대로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어쩌다 얼굴을 뵈면 다들 우셔서 그리고 잠을 못 주무셔서인지 다들 여기 눈 밑까지 내려와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루뚱희님, 큰 정치인이 되려면 일단 마음이 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셨고요. 갱희님도 이해찬 대표님이 이낙연 전 총리에게 쓴소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도 좀 하셨고요. 근데 저는 내일 아침이라도 이낙연 전 총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는 서울대 70학번 동기이기도 네, 동기예요. 하고 그다음에 민주화의 길을 이낙연 전 총리는 가진 않았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진과 같은 민주당을 반석에 올려놓는 데 같이 역할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중간에 본인이 탈당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면 아무리 제가 볼 때 민주당 사람들을 보기 싫을 수는 있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고문을 당해서 그런 고문의 후유증도 분명히 있었고 또 그다음에 민주당을 이렇게 반석에 올려놓은 노력도 분명히 있다면 본인이
자기 친구가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플라워님께서도요. 국민의힘당 의원들도 문성을 오는데 너무합니다. 속상합니다. 이러셨는데 다 같은 마음일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혹시 좀 마음이 풀리시면 가셔서 마지막 인사를 같이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결국 제명이 된 다음에 이제 후폭풍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라고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후폭풍이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세훈 전 시장이 한동훈계를 좀 등에 업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본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에 대해서 후회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장동혁 대표 재신임 물어야 된다. 그만둬라.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송화상 원내대표도 같이 그만둬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분위기를 좀 취재하신 게 있을까요, 이경 기자님? 지금 그러니까 뭐 대한감일인가요? 네. 그쪽이 전 처음에 그래도 한동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좀 지지하는지 알았었는데 중간에 좀 차를 삐꼈죠. 예. 이거는 아니 그 처음부터 그냥 반장동혁 파지 한동훈을 지지하는 판은 아니었다라는 네. 것이 이제 최근에 그 결론이었었고요. 근데 오세훈은 저도 계속 물었었죠. 오세훈은 왜 그러냐? 어제부터 왜 그러냐? 근데 오세훈이 경선까지는 갈 것 같은데 이러다가 본인이 본선에서 죽을 것 같다. 그럼 장동혁한테 큰 소리를 치면은 한동훈이 그래도 지금 제명당했으니까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본인이 이렇게 지르면서 흡수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저는 오세훈이 이것도 이제 큰 정치, 작은 정치라는 말을 제가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우리가 오세훈이라고 많이 비아냥을 많이 듣잖아요. 네. 오세훈의 이런 모습을 봐도 서울시장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제명당한 날 그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야 지금이 기회야 들이받는 모습 보고 그들의 전략은 나이스라고 외쳤지만 저희가 볼 때는 역시 오세훈의 전략이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는 이 한 장의 사진이 매우 화제가 됐습니다. 이걸 김대호 기자가 국회에 나가서도 취재를 해왔다는데요.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떠한 분이 텔레그램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 보니까 미략? 물음표. 타격 소재. 미량 여부 밝혀야 된다. 당명 변경 불가. 나눠 먹기 불가. 이렇게 오후 1시 몇 분인가요? 51분에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저 텔레그램을 보고 있는 저분은 여당의 의원이라고 사실은 밝혀졌고 누군지도 대강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저 텔레그램을 보고 네, 일단 지선 전에 급히 해야 하는 게 통의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는 답장을 하는 장면이 탁 찍혔습니다. 사실 그 중앙일보에 보면은 저 두 사람이 누군지 명확히 이름이 밝혀져 있고요. 다른 언론사에서도 저 손의 주인공은 민주당의 지도부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김대호 기자가 국회에 나가서 취재를 한 게 있습니다. 한번 풀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 이제 국회에서 지금 현재 국회 분위기는 좀 어떠한 상태고 오늘날 여기서 이슈는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민생 개혁 법안 이런 거를 빨리빨리 처리하자 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해서 오늘 갔는데 어제 오늘 계속 국회에서는 현재 이 이야기가 화제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저 얘기? 어제 29일 본회의에서 이제 기자들에게 찍힌 한 장의 사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A 의원과 나눈 이 텔레그램의 문자 속에는 본인은 지금 현재 여당 정부의 모 국무위원으로 지금 특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권 여당이 지금 민주당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얘기인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미략으로 타격 소재를 삼아서 이 포인트로 공격해라 라는 사실 취지의 글이기 때문에 야, 이거 국무위원이 민주당 의원과 함께 자당인 민주당을 공격하라고 하는 내용은 좀 너무하지 않냐. 이러한 지금 이야기들이 지금 국회에서는 계속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지난번에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얘기했던 합당 제안과 관련해서
저걸 미락으로 조금 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보이는 지금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네.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과에 대한 합당에 대한 찬성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것들을 다룰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요것이 공격 포인트자.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는 좀 충격일 수밖에 없는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해찬 전 총리님 조문 기간인지라 사실상 좀 소강 상태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도를 넘었다라는 비판의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여러 언론 보도에서 오늘 저녁부터 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이제 실명이 사실 국회 안에서는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건 우리 안에서 서로 함께 힘을 합쳤을 때 더 시너지가 나서 민생 개혁이나 여러 방면에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실명을 밝히진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정쟁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서포트를 많이 잘해서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보자 이러한 이야기들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정은 박사님, 지금 저 얘기 플러스 사실 황운하 의원이 인터뷰에 나가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관련해서는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로 돼야 된다. 또 뭐 일정 부분 지분을 좀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도 그런 얘기 부적절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민주당의 사무총장이 얘기한 게 2달 내에 끝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당명은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제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대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공동대표 유지라는 단어는 딱 뭐냐면 우리는 지분 협약하겠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 대표를 공동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분을 동등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흡수 합당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건데 조국 대표가 얘기한 게 뭡니까? 당원한테 묻겠다고 얘기했는데 묻는 절차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본인이 나와서 저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뭐냐? 벌써 예를 들면 지분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내용이 한쪽에서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나왔던 제일 큰 이제 단어의 이 텔레그램 문자가 이제 미작이 문제인 거죠. 네, 미락, 타격 이런 단어가 예, 좀 이제- 자극적이에요. 예, 미작이란 내용은 따지고 보면 뭐 예를 들면 대권 당권 분립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와 조국 대표가 합당을 통해서 뭐 이런 예를 들면 서로의 미래 가치를 갖다가 맡겨놓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는 것이어서 근데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야 이게 이 정도 지금 대부분 이 일간지 나오는 건 추정으로 나오니까요. 예, 그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이제 추정인 것 같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국회의원도 만만치 않은 국회의원일 거고 국무위원이야 더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이게 드러날 걸 몰랐을까? 일부러 찍힌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 아시잖아요. 본회의장에서 폰을 꺼내놓고 올리면 카메라가 다 얘를 집중합니다. 특히 그러면 이걸 몰랐을까? 각도를 보니까 숨긴 각도도 아닌 느낌이 좀 들어요. 저 그 각도를 보면 그럼 이건 예를 들면 알면서 꺼냈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드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소위 정청래 당대표의 합당에 대해서 대놓고 예를 들면 거부한다라고 하는 느낌인데 이걸 예를 들면 보냈던 국무위원이 알았을까? 몰랐다면 이것도 골 때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냈을 때는 예를 들면 야 본회의장에서 그거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서로 각자가 자기의 상황에 맞게 이런 것들을 보냈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야 이거 합당론이 골 때리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진짜 예를 들면 국민들한테 지탄받을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오늘 오후 저녁부터 이제 9시 뉴스, 8시, 9시 뉴스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어떤 기사가 나올지 저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쳐다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 국무위원이라고 얘기되는 그분이 1시 51분에 보낸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결국 오늘 1시 51분에 저걸 보낼 수 있을 정도로 한가한 분이었나 봐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경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관련돼서는 오늘 발언은 조금 정리되기 전까지 오늘은 조심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국회를 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뭐 일정이 이제 좀 있어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양쪽에서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이렇게 스픽스를 이렇게 열심히 부르지 몰랐어요. 어제 특히 이제 스픽스 방송이 국회에서 많이 보셨나 봐요. 그래서 양쪽에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되고, 다른 언론에서도 이 국무원이 누구고 이거 핸드폰을 공개한 또 국회의원이 누군지 이름까지 다 나오고, 그러면 제가 오늘까지 취재하고 들었던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좀 기자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하죠. 죄송합니다. 어제는 기자 역할을 너무 충실했더니 어제 노영희 변호사께서 저한테 그 말씀하셨죠. 이경 기자가 정무 감각이 없어요. 제가 어제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경 기자가 혼났대요. 오늘 국회 갔다가. 양쪽에서 야, 너는 왜 맨날 우리를 그렇게 까니? 스픽스 왜 그러니? 이런 얘기도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니 근데 이 아래 내용은 맞는 내용이에요. 당명 변경 불가, 나눠먹기 불가. 저는 이 원칙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민주당이라는 가치는 되게 중요한 가치이고, 특히 내란 과정에서 내란을 극복한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민주당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이거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하고, 나눠먹기 하면 안 되죠. 합당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선거 승리만이 아니라 소위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가는 방식이 합당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과정에서 서로가 지분을 나눠먹기를 한다면 좋아할 국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위에 게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네네. 자, 어쨌든 이런 합당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 전 총리의 이 장례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내서 크게 말하는 건 부적절하고, 저 사진 찍힌 거는 너무 고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어쨌든 전체적인 건 저희가 다음 주 정리해서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다른 방송에서 하는 김건희 특집 다큐를 보러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우리 PD가 왜 지금 이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빠져나가니까 하지 마세요 막 이런 취지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날 존재하는 걸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네. 저도 이제 이해찬 총리님 조문을 가면서 거기 가면은 이제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조국 대표, 유시민 작가님 이렇게 쫙 서 계시거든요. 네. 거기서 보고 느낀 점은 이제 큰 어르신의 이제 별세를 앞두고서는 약간 모여있는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큰아들, 작은아들들 보는 모습들을 이제 갔다 오신 분들 많이 느꼈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분들이 사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분들이고 다 출중한 실력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 돼서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해나가면 더 좋은 방향으로 시너지가 날 수 있기를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루비님께서 오인성 부장판사 같은 분이 현 정부를 우습게 알고 김건희까지 무죄를 만들어준 상황인데요. 민주당 좀 정신 차리고 이 상황을 좀 엄격히 지켜봅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 다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무조건 써야 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이 부담이 되는데요. 여러분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비교원에서 108만 원의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함께 휴대폰 통신사를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요. 추가로 스펙스 보고 상담 받으신다 하시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비밀 혜택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시에서 따릉이 관련한 450만 명의 정보가 털렸다라고 하는 얘기 오늘 들으셔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이 인터넷 비교원, 우리 비교원은 그런 종류의 정보 유출이 하나도 없었다.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철저히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이 비교원을 믿으시고 한번 변경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본인 가입 후 지인 추천을 하게 되면요. 지인 추천으로 가입할 때마다 최대 8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도 드린다고 합니다. 108만 원의 혜택을 드리는 이 비교원 여러분들께서 한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100% 국내산 바다장어, 오직 살아있는 장어를 직접 선별해서 뼈와 머리 소스까지 함께 보내드리는 스픽스몰의 바다장어 상품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숙련된 기술자가 손질하고 세척까지 전부 다 해서 보내드립니다. 온 가족이 넉넉히 드실 수 있도록 싱싱한 바다장어 2kg를 단돈 27,900원에 소스까지 포함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아시다시피 장어는 매우 건강에도 좋지만 또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27,900원에 2kg
4마리에서 6마리 정도 되는 그런 물량을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스픽스몰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불타는 금요일 날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 한번 잘 녹이셔서 주말 잘 편하게 보내시고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